새벽 6시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김정숙 할머니는 또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 끓였어. 대답 없는 빈 의자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5년째 계속되는 혼자만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맛을 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 그건 그저 뜨거운 김 때문이라고 김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35년 동안 매일 끓여온 된장찌개. 영철은 늘 말했었어요.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100만 원짜리 요리보다 맛있어. 그땐 그저 농담인 줄 알았죠. 100만 원이라니 서민인 우리에겐 꿈도 못 꿀 돈이었으니까요. 신혼 때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이들 키울 땐 전세 아파트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였으니까. 식탁 위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김 씨는 여전히 4인분을 만들곤 했어요. 빈 그릇들이 더 외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죠. 미선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석준이가 먹고 싶어 하던 계란말이, 그리고 영철이 제일 좋아했던 된장찌개까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엔 벌써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새벽 산책을 나온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김 씨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은퇴하면 같이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서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며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괜찮아. 요즘은 치료 잘 되잖아. 김 씨가 오히려 영철을 위로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영철은 밤새 뒤척이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났죠. 화장실에서 나는 낮은 울음소리. 김 씨는 못 들은 척했어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아침이 되자 영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 미안해. 병원비에 보태. 그리고 현금 5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영철의 옷은 몇 벌만 남아 있었고 서랍 속 통장도 사라져 있었죠.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김 씨는 된장찌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보낸 2년,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파 잠 못 드는 밤들. 그때마다 영철을 찾았어요. 여보, 어디 있어? 나 너무 무서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시간들. 옆 침대 환자는 남편이 매일 병문안을 왔는데 김 씨는 늘 혼자였어요. 간호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아팠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질문에 김 씨는 늘 거짓말을 했어요. 일이 바빠서 못 온대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밥도 못 먹던 날, 김 씨는 영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리웠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당신이 아플 때는 내가 밥할게. 결혼할 때 했던 영철의 약속이 떠올라 더 서러웠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김 씨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죠.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축하한다며 어깨를 토닥였지만 김 씨가 원한 건 영철의 따뜻한 품이었어요. 딸 미선은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가 죽을 고비 넘길 때 아빠는 뭐 했어요? 돈이나 벌러 갔겠죠. 병원비며 생활비를 대느라 고생한 미선. 그 아이의 원망을 김 씨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영철을 변호하고 싶었죠. 아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미선은 더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아직도 아빠를 감싸요? 우릴 버리고 간 사람인데. 아들 석준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잊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석준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죠.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영철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죠. 그 베개엔 아직도 영철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영철만의 냄새. 핸드폰을 들어 영철의 번호를 수도 없이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은 영철이 보낸 것 같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익명의 송금이었지만 김 씨는 왠지 영철인 것 같았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약을 사고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된장찌개가 끓어넘칠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불을 줄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늘도 또 하루를 견뎌야 했죠. 영철 없는 그리움만 가득한 하루를. 창밖의 봄 햇살은 따뜻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옆집 윤 씨 아주머니가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오시나?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요. 5년째 같은 거짓말. 이웃들도 이제는 눈치를 챘겠지만 김 씨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이제 그런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그 차는 김 씨네 동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등. 설마. 김 씨는 주방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다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숨을 멈췄어요. 영철이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얼굴은 더 늙어 보였지만 틀림없는 영철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허름했던 영철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고급 외제차. 영철이 그런 차를 탈 사람이었나?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영철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3번. 손가락 관절로 톡톡톡 두드리는 그 리듬까지 똑같았어요. 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영철. 하지만 왜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씨는 망설였어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 무거운 시간이 현관문 너머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영철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번쩍이는 구두, 손목에 고급 시계. 김 씨가 알던 영철이 아니었어요. 탄탄한 체격,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고급 향수 냄새까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겼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미안한 듯한 표정만은 똑같았어요. 영철이 먼저 말했어요. 정수가 나야 라고.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철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5년 전 떠날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선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리움, 원망, 분노, 그리고 당혹감. 영철이 한 발짝 들어서려 하자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는 멈춰섰죠. 영철이 더듬거리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 커다란 쇼핑백들이 복도에 놓여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샤넬, 루이비통, 구치. 김 씨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브랜드들이었어요. 영철이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김 씨가 좋아하던 거라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다고 말했어요. 김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5년간의 외로움과 배신감이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죠. 김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게 다냐고, 5년 만에 온 사람이 할 말이 겨우 그거냐고. 영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동차 키였어요. 번쩍이는 외제차 엠블럼이 보였죠. 벤츠였어요. S클래스라는 최고급 모델이라고 영철이 설명했죠. 밖에 세워둔 차를 봤는지 물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차라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영철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하지만 예전보다 혈색은 좋아 보였죠.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쳐 보였어요. 사업에 성공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 씨가 짧게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영철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려 하자 김 씨가 고개를 저으며 그건 놔두라고 했습니다. 영철이 당황한 듯 쇼핑백을 복도에 두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영철이 둘러봤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커튼도, 소파도, 심지어 탁자 위 꽃병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영철이 사진을 보며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했어요. 김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당신만 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 씨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영철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녹차를 우리며 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찻잎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처럼 평온함을 주는 향기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다고, 거의 비행기 안에서 살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명함을 꺼냈어요. 아주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영철. 화려한 금방 명함이었죠. 영철이 자랑스럽게 직원만 200명이라고, 작년 매출이 500억이 넘었다고 설명했어요. 김 씨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그래서 그게 지난 5년의 대가인지. 영철이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나 봐요. 더듬거리며 이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지 않냐고, 제주도 바닷가 집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가자고 했던 그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김 씨가 조용히 앉았어요. 잠시 영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5년이라고, 1825일이라고, 매일 당신을 기다렸다고. 아침마다 빈 의자를 보며 저녁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리며. 영철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 씨가 이어서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다고 말했죠. 영철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들 다 모았다고, 이제 병원비 걱정도 없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외 계좌까지 포함하면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물었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영철이 대답을 못했어요. 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당신이었는지 물었어요.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말도 없이 그랬냐고 물었어요. 영철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고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직접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엔 돌아올 수 없었다고, 빈손으로는 올 수 없었다고. 김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자격이라니, 부부 사이에 무슨 자격을 따지냐고. 영철이 또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계약서, 주식 증서, 이제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제주도에 펜션도 샀다고, 다 우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다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아이들 키우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영철이 놀란 듯 김 씨를 봤어요.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5년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겠냐고. 영철이 마지막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강남 아파트 열쇠라고 50평짜리를 당신 이름으로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열쇠를 보지도 않으며 오늘은 이만 가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영철이 급하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제발 들어달라고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나간 영철이 돌아서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김 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티파니 상자 안에 반짝이는 목걸이. 영철이 신혼여행 때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상자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진짜 선물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몰랐다고. 영철이 복도에 놓아둔 쇼핑백들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영철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김 씨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겐 아직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문이 닫히고 김 씨는 문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철의 검은 외제차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봄 햇살에 반짝이는 차체가 낯설게 느껴졌죠. 김 씨는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무언가 이상했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석준 오빠도 데리고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창밖의 봄날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5년 만에 돌아온 남편,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영철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표정, 뭔가 아픈 사람처럼 조심스러워 보였던 모습,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 김 씨는 긴장으로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미선과 석준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미선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아니라고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영철의 귀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석준이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고, 엄마가 뭔가 특별한 재료를 넣은 것 같다고. 김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레시피 그대로라고, 늘 그렇게 끓여왔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늘 그랬죠. 그런 미선을 보며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철의 귀환을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석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호주로 출장을 간다고,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다고. 김 씨는 멀리 가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미선은 병원 근무 얘기를 했어요.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다고, 어제는 밤새 응급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안쓰러웠어요. 자신의 치료 때문에 미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준이 엄마의 정기검진 결과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괜찮다고, 완치 판정 후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걱정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완치라는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설마. 다시 한번 초인종은 3번 울렸습니다. 톡톡톡. 영철의 방식 그대로. 석준이 누구냐고 물으며 일어섰어요. 김 씨가 급하게 자기가 나가겠다며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역시 영철이었습니다. 김 씨가 당황해하며 지금은 안 된다고, 아이들이 와 있다고 속삭였어요. 영철은 그 말에 더 반가워하며 아이들도 보고 싶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갑작스러운 만남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엄마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김 씨가 급하게 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선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석준이 뭐라고 묻고는 현관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그도 영철을 보았습니다. 석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어요. 더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영철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미선아, 석준아, 오래됐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왔냐고, 무슨 자격으로 나타났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철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선이 영철의 고급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잘 지내셨나 보네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궁금했는데 라며 비꼬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아빠는 돈이나 벌고 있었냐고, 그걸 자랑하러 온 거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을 탓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집에 들어와서 차분히 얘기하자고 부탁했습니다. 석준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의 자리는 없다고, 어머니를 더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김 씨는 이 싸움을 멈추고 싶었어요. 모두 진정하라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했지만 김 씨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물러섰어요. 거실로 들어온 영철, 김 씨는 그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미선과 석준은 영철의 맞은편에 앉아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철이 가방을 열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석준이 비웃으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냐고, 지난 5년을 돈으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도 가세에 엄마가 항암 치료로 고통받을 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밤새 토하면서 아파할 때 아빠의 손길이 필요했다고 울먹였어요. 김 씨는 미선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의 말이 맞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다고, 항암 치료로 온몸이 아플 때,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때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이 자료를 펼쳤어요. 100억이 넘는 자산 목록, 해외 계좌 내역, 부동산 증서들, 5년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이제 가족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선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빠였다고, 엄마 옆에서 손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빠가 필요했다고. 김 씨는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석준도 가세했어요. 엄마가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 때, 집안일과 병간호로 지친 누나가 쓰러질 때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영철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통장을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각자 10억씩 넣어둔 통장이라고,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선이 통장을 냉정하게 밀어냈어요. 가족을 버린 죄책감을 돈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런 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준도 고개를 저으며 그런 돈 받기 싫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맹장염으로 영철을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파도 배 부여잡고 웃게 만들었던 영철, 화장실에 숨어 울던 영철, 자존심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과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김 씨를 의아하게 바라봤죠. 김 씨는 영철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된장찌개 좋아하냐고. 영철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선과 석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판단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아이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침묵했어요. 김 씨가 차려놓은 밥상, 영철은 한술 뜨고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옛날 맛 그대로라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 씨가 급하게 물을 건넸지만 영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석준이 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미선은 간호사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영철이 겨우 기침을 멈추고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 된장찌개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어요. 대신 물만 마시며 괜찮다고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영철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영철은 아무리 아파도 밥 한 공기는 비우는 사람이었는데 식사를 마친 후 영철이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석준의 초등학교 졸업식, 미선의 간호사 임용식, 영철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죠. 석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영철이 기술 수출업체라고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특허 기술을 거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에게 연락 한 번 못했냐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었다고, 성공하기 전에는 얼굴 들고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했던 영철다운 말이 아니었어요. 석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회사가 있는 건 맞냐고, 그냥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영철이 명함을 내밀며 직접 가서 확인해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이 또 기침을 했어요. 이번엔 훨씬 더 심하게.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렸는데 김 씨는 순간 손수건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피었어요. 영철이 급하게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김 씨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김 씨는 영철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비싼 옷과 시계 너머로 보이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눈 아래 드리워진 다크서클, 예전보다 훨씬 깊어진 주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김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시간이 꽤 흘러 미선과 석준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미선이 김 씨에게 조심하라고 또 상처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석준도 엄마에게 전화하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영철과 김 씨만 남았어요. 영철이 아이들이 많이 컸다고, 잘 자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차분히 물었어요. 왜 돌아왔냐고, 정말 다시 시작하자는 거냐고. 영철은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상처 준 것 평생 갚아주겠다고. 김 씨는 5년 동안의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그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영철을 앞에 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아픈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김 씨가 영철의 손을 봤어요. 예전엔 거칠었던 손이 지금은 부드러웠습니다. 사업가 같은 손, 하지만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김 씨가 그 떨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영철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김 씨가 영철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영철은 웃으며 아니라고,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아픔을 숨기는 듯한 웃음.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일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영철이 문 앞에서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김 씨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영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가겠다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이 떠나고 김 씨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놓인 영철의 그릇. 된장찌개를 거의 먹지 않았고 밥도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영철은 항상 두 그릇은 먹던 사람인데 김 씨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의 모든 일을 곱씹었어요. 영철의 기침,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손수건의 핏자국, 그리고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김 씨는 알았어요. 영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소파에 앉은 김 씨, 영철이 놓고 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 아마도 입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 가방을 바라봤어요. 보아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진실을 알고 싶었죠. 영철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 손수건의 핏자국,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 지나치게 창백한 얼굴. 김 씨는 이 모든 징후가 자신의 투병 시절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작은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항암제, 진통제, 이 약들은 김 씨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투병 시절에 먹었던 것과 똑같은 약들. 그리고 그 아래 병원 진료 기록. 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영철의 이름과 진단명이 보였습니다. 간암 말기, 예상 생존기간 6개월 이내, 진단일 5년 전 3월 2일, 김 씨의 유방암 진단 바로 일주일 후의 날짜였어요. 김 씨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영철을 떠나보낸 진짜 이유, 그리고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앞에 두고 김 씨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진 채 어둠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5년 전 영철이 사라진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아내의 암 진단 일주일 후 남편도 암 진단을 받았다니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떠나갔을까? 두 사람이 함께 투병할 수 있었는데. 서류를 다시 보니 영철의 진단은 말기였고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6개월 생존 예상. 그런데 어떻게 5년을 살았을까?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어요. 김 씨는 휴대폰을 들어 영철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 씨가 침착한 척하며 미선에게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간호사의 직감으로 이미 알아채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암 환자와 비슷하다고, 특히 손수건의 핏자국이 폐로 전이된 증상 같다고 설명했어요. 김 씨는 미선에게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놀라며 무슨 병이냐고 물었어요. 김 씨가 간암 말기라고 말하자 전화 너머로 미선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년 전부터냐고. 김 씨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엄마의 유방암 진단 일주일 후였다고. 미선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리가 오해했던 거였냐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도 알 수 없었어요. 영철의 선택을,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한 이유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김 씨의 치료비를 위해 떠났던 거예요. 익명으로 보낸 치료비가 영철이 목숨을 걸고 번 돈이었다는 사실에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이 내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습니다.
석준에게도 연락하겠다고. 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철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약봉지들, 수북이 쌓인 진통제와 항암제, 영철이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증거들, 낮에 봤던 영철의 손수건에 묻은 핏자국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분명 혈담이었고 암이 폐로 전이된 증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영철의 상태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미성과 석준에게는 아버지의 병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저 영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영철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 더 깊어진 다크서클, 고급 양복과 시계는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 숨겨진 몸은 더 쇠약해진 것 같았어요. 김 씨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영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반찬들. 하지만 영철은 대부분의 음식을 앞에 두고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김 씨가 더 먹으라고 권했지만 영철은 배가 불러서 괜찮다며 사양했습니다. 밥 대신 약을 꺼내 먹는 영철. 김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영철은 김 씨가 보지 않을 때 약을 삼키려 했지만 김 씨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철은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죽 한 그릇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김 씨가 슬쩍 물었어요. 요새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영철은 급하게 괜찮다고 단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돌렸어요. 김 씨는 영철이 지난 며칠 동안 가져온 명품 쇼핑백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현관 옆에 쌓여있는 선물들. 김 씨는 갑자기 그 화려한 선물들이 슬프게 느껴졌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 그 필사적인 마음이 보였습니다. 영철이 제주도 얘기를 꺼냈어요. 예전에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 이제 제주도에 집을 한 채 사서 바닷가에 살자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영철의 소원이 그것이라면 꼭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영철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억누르는 기침,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김 씨가 급하게 나가보니 영철이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휴지를 황급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모른 척했어요. 영철이 물을 마시며 괜찮다고 기침이 좀 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영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철이 잠시 눈을 감고 쉬는 동안 김 씨는 그의 가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약봉지들 아래 사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 해외 계약서, 투자 내역서. 이 서류들은 영철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었던 흔적.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서류 사이에 영철의 병원 진료 일정표도 있었어요. 진료와 해외 출장이 겹치는 날이면 진료를 미루고 출장을 선택한 흔적. 영철은 자신의 치료보다 돈 버는 것을 우선시했던 거예요. 김 씨의 손에 영철의 비자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는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에 2-3개국을 오가며 쉬지 않고 일했던 흔적. 비자 도장 날짜를 보니 김 씨의 항암 치료 중요 일정과 겹치는 날들도 있었어요. 영철은 멀리서도 김 씨의 치료 일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영철이 깨어났어요. 김 씨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철이 죄송하다며 자신이 쓸모없다고, 이렇게 피곤해서 대화도 제대로 못한다고 사과했어요. 김 씨는 괜찮다며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성과 석준이 도착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두 사람은 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이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간호사의 직감으로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석준도 어제의 적대감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아이들의 변화된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미선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었죠. 석준에게는 일이 잘 되고 있냐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 대화 중에도 영철은 틈틈이 약을 삼켰어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며 기침을 감추려 했죠. 김 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녁이 되자 미선이 김 씨를 부엌으로 불러 속삭였어요.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다고 병원에 즉시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폐로 전이된 것 같고 간 기능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시한부가 맞는 것 같다는 미선의 말에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준도 합류해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했어요.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냐고,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털어놓는 게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어요. 영철이 그렇게 숨겨온 진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해도 될까? 결국 김 씨는 결단을 내렸어요. 내일 영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영철 혼자 감당했던 고통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선과 석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고, 마지막까지 영철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소파에서 잠든 영철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는 몸, 한없이 야위어가는 얼굴. 그러나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잠든 안도감 때문일까요? 김 씨는 내일이면 영철에게 모든 걸 말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영철이 숨겨온 아픔, 김 씨가 알게 된 진실, 이제는 함께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제주도 여행 브로셔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둘이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영철의 소원대로 바닷가 작은 집에서 남은 날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김 씨는 창밖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영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든 영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고급 양복을 입은 사업가가 아니라 3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영철이 기침 소리에 깨어났어요. 김 씨는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병원에 가자고. 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영철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눈이 커졌어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선과 석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미선이 영철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준도 다가왔어요.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영철은 혼란스러워하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씨가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어제 발견한 진단서를 꺼내 영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프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이 의사에게 물어봤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위험하다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석준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냐고, 왜 혼자 감당하셨냐고 물었어요. 영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순간 더 이상 가면을
그 강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암 진단받고 일주일 후 자신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의사는 자신에게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던 반면 정수기는 치료하면 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치료하기에는 돈이 없었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다고.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철은 자신보다 아내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영철이 계속 설명했어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죽을 거라면 목숨 걸고 돈이라도 벌자고 생각했다고. 처음에는 작은 거래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거래를 성사시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영철이 대답했어요. 정수기가 자신의 병까지 알게 되면 치료에 전념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김 씨는 영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다고. 함께 투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랬다면 김 씨는 자신 걱정에 치료에 소홀했을 거라고. 혼자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석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5년이나 살아계셨냐고. 의사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 1년은 그저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살았다고. 매일이 연장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정수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그래서 위험한 임상시험에도 참여하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새로운 치료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뎌냈다고. 김 씨가 물었어요. 익명으로 왔던 돈이 정말 당신이 보낸 거였냐고.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고 싶었지만 정수기가 알아볼까봐 걱정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의 계좌를 빌려 송금했고 때로는 택배 기사를 통해 봉투에 현금을 넣어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영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과 석준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영철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집 등기부였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던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시간을 정수기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바다를 보며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선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도울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석준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치료에 집중하자고, 모든 걸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많은 치료를 받았고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고.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기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 씨가 제안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제주도로 가자고. 영철이 원하는 대로 바닷가 집에서 지내자고. 영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래도 되냐고, 지금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간호사로서 장거리 이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철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병원에 갇혀 지내느니 바다를 보며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을 준비하겠다고, 가능한 한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석준도 휴가를 내겠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영철에게 물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었냐고,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고. 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수기의 치료비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정수기와 아이들이 자신 없이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것이 미안해서 마지막 선물로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영철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어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받겠다고, 이제 서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갖자고. 영철은 김 씨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걸어주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석주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제주도로 떠날 수 있다고. 영철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이미 준비해 둔 듯 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5년 동안 모은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 정수기를 위해 모아둔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 멀리서도 늘 가족을 생각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철이 김 씨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5년 동안 혼자 두어서 많이 외롭게 했을 것 같다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의료 가방에는 영철에게 필요한 진통제와 응급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에서라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산소 발생기도 작은 휴대용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석주는 병원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 제주도에서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가족은 아파트를 나섰어요. 김 씨는 현관문을 닫으며 5년 동안의 고독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할 시간, 비록 짧더라도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철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도 따뜻한 그 손, 예전과 같은 그 온기. 김 씨는 영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제주행 비행기 안 창가에 앉은 영철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선이 준비한 산소 호흡기를 가끔 사용하면서도 영철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그 아래 기다리고 있을 푸른 바다, 평생 꿈꿔왔던 그 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씨는 영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함께니까 괜찮다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난해도 함께였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대답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여서 백만장자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영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영철이 준비한 차로 마침내 바닷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해변을 따라 달리는 길, 김 씨와 영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 작지만 아름다운 바닷가 집이었어요. 테라스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영철이 김 씨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이끌었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우리 신혼여행으로 이곳에 오려고 얼마나 계획했었는지, 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고. 뒤늦은 신혼여행이지만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영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자고, 노을도 함께 보자고.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순간들을 영원처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과 석주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해와 아픔을 넘어 다시 찾은 사랑,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석준이 와인을 따랐어요.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영철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기 전 또다시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김 씨가 영철의 등을 토닥이며 약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 영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을 생각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김 씨가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철은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 그리웠다고, 아내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몇 숟가락 먹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영철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김 씨는 그런 영철을 보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랑, 35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마음.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김 씨와 영철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철이 속삭였어요. 정수가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김 씨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 이제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바다 소리를 자장가 삼아, 별빛을 이불 삼아,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제주도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바닷가 집은 두 사람에게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테라스에 앉으면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영철과 김 씨는 평생 꿈꿔왔던 집에서 늦게 찾아온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일출로 시작되었어요. 김 씨가 먼저 일어나 약을 챙기고 영철의 약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약을 건네며 나누는 따뜻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았어요. 영철의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바다를 보는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영철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고 김 씨는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모래 위에 나란히 찍히는 발자국, 가끔은 파도가 지워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새로운 자국을 남겼어요. 미선과 석주는 번갈아 찾아왔어요. 미선은 간호사로서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석주는 먼 외국에서도 자주 화상 통화를 했죠. 가족의 시간이 소중해진 나날들. 영철은 그 시간을 모두 마음에 담았어요. 영철의 병세는 점점 약해졌지만 웃음은 더 자주 지었습니다. 김 씨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에 행복해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35년의 추억들, 그리고 5년의 공백을 채우는 이야기들. 영철은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중국에서 작은 거래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이 커져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매일 밤 정수기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도 지난 5년을 이야기했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과 완치 후의 기쁨, 그리고 영철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 두 사람은 서로가 놓친 5년을 채워가며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철이 어느 날 김 씨에게 말했어요. 가난해도 함께였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영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여서 백만장자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두 사람은 소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김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영철은 테라스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소소한 행복, 바다를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손을 잡고 별을 보는 밤, 이웃들과도 정을 나눴어요. 옆집 할머니는 김 씨에게 제주도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근처 슈퍼 아저씨는 영철에게 낚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동네의 온기. 영철과 김 씨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사랑했어요. 영철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71세 생일. 김 씨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미선과 석준도 깜짝 방문하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철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영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통증도 심해져 약의 용량도 늘어났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아침 김 씨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따뜻한 봄날 아침, 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 씨를 깨웠어요. 오늘은 바다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걱정스러워하자 영철은 괜찮다며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김 씨는 영철을 부축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둘은 모래사장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붉게 물드는 수평선,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영철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철이 김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정말 행복했다고. 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당신 곁에서 바다를 보며 떠날 수 있어 감사하다고, 35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은 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하게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서 김 씨는 한동안 영철을 안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장례식은 영철의 바람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선과 석준,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이 함께했어요. 영철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묻혔고 김 씨는 그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 바다를 바라보는 곳. 시간이 흘렀어요. 김 씨는 혼자가 되었지만 영철의 흔적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라스의 그림들, 서재의 책들, 침대 옆 사진. 김 씨는 계속해서 바닷가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김 씨는 영철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새롭게 핀 꽃잎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영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들려주고 미선과 석준의 소식도 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의 그림 도구를 꺼내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영철이 남긴 빈 캔버스에 김 씨가 보는 바다를 담았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김 씨였지만 영철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미선과 석준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김 씨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했어요. 김 씨는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자신은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김 씨는 혼자서도 매일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던 곳에 이제는 혼자의 발자국만 남았지만, 하지만 김 씨는 영철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 같은 것, 어쩌면 영철의 목소리였을지도. 1년이 지났어요. 김 씨의 건강도 점점 약해졌지만 바다를 향한 사랑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김 씨는 영철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바다가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곳에서 기다려요. 나도 곧 갈게요. 다음 생엔 처음부터 함께하자고. 그리고 그때는 부디 헤어지지 말자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영철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 김 씨는 그 사실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철과 함께 봤던 그 바다, 이제는 김 씨 혼자 바라보는 바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이 바다처럼 영원할 테니까요.